(5일)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합해서 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앉아서 그 3명의 주요 장관들, 아마 왼쪽부터 보면 안규백 장관이 있고,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있고,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 업무 보고에서 물론 제가 뭐 외교부나 국방부 다 우리가 관심이 가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통일부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이번에 그 업무 보고를 했던 걸 보게 되면 정동영 장관이 뭐 몇 가지 내놨습니다. 첫 번째, 북한을 이제부터 공식 호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겠다. 우리 통일부. 두 번째로 평화 사자회담, 그러니까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에서 사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계를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그냥 면박을 줬죠. 뭐냐냐,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서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조선 국호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선의로 하는 일인데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했다가 심하게 반격을 당하지 않았느냐. 1월에 정동영 장관이 시무식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사자회담 구상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바로 그 정동영 장관 말은 디스카운트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외교부에서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저는 현재 우리 정부 부처의 대북 정책에서 보여주는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취임해서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 물론 정동영 장관이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지금 북한은 문 닫고 뒤돌아 앉은 상태입니다. 뒤돌아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웃어주고 화를 내고 찡그리고 해도 상대는 보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을 그거는 누구나 국민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자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상대가 안 받겠다 그러면, 모든 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절해야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되게 기분이 나쁠 정도로 비굴하게 북한에 그렇게 얽혀서 매달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 굳이 매달려야 됩니까? 안 먹혔으면 안 먹힌 대로 놔두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개선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 했습니까? 7월 취임하자마자 대북 이제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전단지 살포 금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 부르겠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상대가 들을 때 불러주는 거지. 상대가 기분 좋게. 그거 계속 우리 국민들 할 때까지 조선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지금까지 북한이 입에 익었는데 갑자기 모든 소리에서 앞으로 북한은 조선이라고 부른다. 이걸 강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에 이게 1년 동안 선제적 평화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하리 많지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다. 그걸 제가 작년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구애하면 이거는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애한 사람, 스토킹한 사람만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자존심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김정은한테 잘 보이겠다고 계속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구애하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어느 정도껏 하라고 지금 공식 자리에서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봤을 때, 김정은이 봤을 때는 정말 한국이 우습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상대도 안 해주는데 지들끼리 그래도 청와대하고 통일부하고 외교부하고 외교안보 정책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막 서로가 다 저저마다 이게 봉숭아 학당이 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바로 옆에서 디스카운트에 들으라고. 이건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말 무시하세요. 이러면 김정은이 보고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우습게 얘기했습니까? 거기 앉아도 대통령이 그거 조심하는 게 좋고. 아니 이거는 뭐냐? 우리가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봉숭아 학당이라는 게 결국은 다 그 개인기로 주제는 이거 써놓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나와서 주제하고 맞지 않는 뭐 얼토당토한 말을 떠들고 개인 프레임 막 하고 들어가는 게 봉숭아 학당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딱 봉숭아 학당 아닙니까? 정동영 장관이 혼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에 대해서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북 정책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대북 정책이나 그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조차 면박당하고 외교부 장관한테 면박당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정동영 장관이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계속 만들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헌 문제에 있어서 조선만 건드렸습니까? 왜 탈북민 사회는 공연히 또 북향민이라 만들겠다고? 아니 예전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정동영 장관입니다. 그때 이미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새터민이라 잘 안 쓰죠. 근데 또 올라서니까 이번에 또 북향민이라고 만들고 무슨 용어는 계속 바뀌어요. 그게 통일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통일부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인데 호칭만 바꾸고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김정은한테 보기가 좀 참 창피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박을 당하고 물론 정동영 장관이 탈북민들을 좋아는 한다고 합니다. 탈북민들 사회에 대해서 뭐 자주 탈북민들 만나고 그 자리에서 뭐 애로도 듣고 이거 좀 해결해 주라 뭐 이런 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탈북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뭐 민주당 쪽에는 북한을 탈북해 온 사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마음속 깊이 거부감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정동영 장관은 탈북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왜 분란을 자꾸 이루는 씨앗을 계속 던지고 결국 걷어도 못 들을 얘기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박을 당했으면 돌아가서 좀 자중해야 되는데 또 뭐라고 했냐? 다음날에 출근길 기자들 만나서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원론적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을 이루려면 현실부터 파악해야 돼요. 현실에 딛고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정책을 만들면 우리가 이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또 뭐냐면 7일에는 이게 자기 똥꼬집인지 모르겠는데 정동영 장관이 만든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 차담회 이런 걸 열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참가했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정, 임동원, 정세현 이런 사람들이 다 전직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함세용,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평화통일고문회의 멤버입니다. 예전에 제가 윤석열 정부 때 비판하면서 아니 모든 정부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해당되고 통일부 장관 되면 전직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경청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들에서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맨날 이제 정치권에서 막 임명하고 낙산 떨어지다 보니까 정동영 같은 사람 10명 모아놓으면 더 산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들어서 만나서 얘기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정동영 장관이 그래 한 3명 모아놨습니다. 물론 다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 백낙청 명예교수는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백낙청 교수는 세월호도 북한이 한 거 아니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통일 고문회의 들어가면 제대로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희망사항만 얘기하겠죠. 제가 백낙청 교수가
뭐 70년대, 80년대 뭐 독재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최근 20년 동안 보게 되면 진짜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북한이 한 나쁜 짓은 다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아니고 천안함,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북한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제일 열심히 떠들고 다녔죠. 이게 이상에 사로잡히면 현실을 보는 눈이 감긴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고요. 함세웅, 아니 이런 사람보다 여기 왜 북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경청이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헌영, 저는 임헌영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한데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85세, 다 지금 원로단이 지금 80세 이상입니다. 노인들은 80세 이상 노인들은 진짜 신선한 그 창의적인 정책을 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임헌영은 보니까 이게 친일 인명 사전 발간을 주도했던 20년 동안 민족문제연구소, 그거를 20년 동안 이사장으로 이끌었던 인물인데, 아버지가 보도연맹원으로 사형당했고, 형은 북한에 6.25 전쟁 때 북한에 올라가서 조카들도 다 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진짜 이승만 정권에서 아버지가 총살을 당했으니까 그 원한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해요. 그리고 친일 인명 사전 만드는데 저는 여기 보면 물론 사전 만들 필요가 있지만은 왜 이 특정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든 사전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공과 같은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다 나쁜 놈이래. 다 친일파래요. 아니 태어나서부터 일본이 나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독립을 염원해야 됩니까? 그렇게 일본한테 뺏긴 고종이나 나라가 팔린 다음에 태어난 식민지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운명 같은 것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친일파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를 제멋대로 재단했던 사람이 지금 평화통일고문회의 위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염원 안 되죠. 뭘 알아서 평화통일 고문이 됩니까? 참고로 그 친일 인명사전 보게 되면 그 동아일보도 뭐 친일파다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친일파 그 중에 뭐 김성수 동아일보 초대 만든 사장, 초대 사장, 이분도 그 친일파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동아일보에서 이래서가 아니고 김성수라는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쫙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니 일제시대에서 누군가는 밭을 갈고 집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켜서 독립운동가들한테 100만 원 보내고 일제가 영 내라고 하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일제한테 10,000원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친일파입니까? 다 그러면 독립을 가서 산에 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됩니까? 상해 임정은 누구 돈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보내줘야 상해 임정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와서 그때 45년도에 광복군들이 와서 현준엽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김성수 사장한테 가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친일파래요. 왜? 뭐 고려대 만들고 뭐 그 동아일보 사장이고 그러면 일본 신문에다가 무슨 기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막 이름 막 갖다가 붙여놓고 그 전쟁 상황에서 자기 이름 쓰지 말라면 안 씁니까? 일본에서. 그런 거 다 친일파래요. 친일파하면 진짜 극혐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김성수 동아일보 사장을 그 부통령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그건 그 정도는 저런 분들은 존경할 뿐이지 친일파 아니라고 인정했는데, 그때를 살아보지도 못한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그 신문 그 기사 여기 이름이 올랐구나 너 친일파 이렇게 재단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렇게 편협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통일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뭐 얘기를 쏟아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따름이죠. 그렇게 억울한 친일파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리고 설사 뭐 백선엽 장군 논란 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일제 식민지하에서 태어나니까 일본이야. 그러니까 가서 거기 가서 저 일본 사관학교 가서 나왔어요. 그래서 간까 뭐 조선인들은 간도 가서 특설대 들어갔어.
근데 하지도 않았던 독립군 토벌했다고 막 지금 조작하고 있는데 그때 독립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진짜 6.25 전쟁 때 독립군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면 공이 8이고 과가 2면 공을 인정해 줘야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라고 그냥 단죄하는 게 아니고 공과 과를 놓고 보면 그 공이 더 많은 사람들은 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친일파라고 요만한 꼬투리를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일성은 그러면 산에서 빨치산 했으면 빨치산입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과가 90이고 공이 10인데 그걸 가지고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가고 자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6.25 전쟁 이렇게 해서 동족 살육을 했던 그런 인간들은 또 먼저 독립운동가가 되고 이런 식의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 앉아서 고문회의에서 얘기하는 게 다 정동영 장한테 조선이라고 해야 된다. 당신이 맞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나와서 봐라. 우리 사회 원로들이 다 나를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정동영 장관은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대북 정책은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저는 항상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실에 대한 개념에 빠져 있고 이상만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인데 정동영 장관이 특히 이게 탈북민들도 담당하고 북한도 담당하니까 제가 답답하죠. 뭐 다른 분야는 더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자회담 만들어가지고 무슨 평화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이해관계하고 우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사협정 만나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제일 중요하게는 저는 평화체제라는 게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마시간 일인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정할 게 없으니까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만들겠다고 마지막에 그 공세를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북한이 바라는 것은 정전협정,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라고. 북한이 바라는 거에 기본 첫 번째부터 순서로 꼽으면 10개 중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북한은 평화협정 체제가 아니고 정전협정 체제에서 살아왔습니다. 정전협정 체제에서 평화협정 체제가 되면 갑자기 북한 체제가 안전해집니까? 어차피 어떤 체제든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에서 지금 절실한 것은 미국이 인정받아서 유엔 제재 풀고 이런 것들이 더 급한 것이 평화체제 만드는 거 북한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평화체제 만들게 되면 내부 주민 통제가 되겠습니까? 항상 미국이 쳐들어온다, 저 남조선 괴뢰가 쳐들어온다, 일본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위기를 조성해야 북한 내부를 통제하고 거기다가 불평불만하면 적들의 동조하는 자, 제국주의자들하고 야합하는 자 해가지고 숙청할 명분이 생기는데 평화협정 만들게 되면 북한이 그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화협정 공세를 하고 평화협정 해줄게 해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암만 들이밀어봤자 북한이 받지도 않아요. 그게 시급한 일도 아니고 평화협정 맺으면 김정은이 안전해집니까? 어차피 김정은은 뭐 스텔스 비행기 같은 데 가서 미사일 한 방이면 없어질 몸인데 그게 정전협정이든 평화협정이든 관심 없습니다. 근데 관심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이게 상품이라고 팔아봤자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현실을 인정하고 중단을 해야지 아직도 그 철진한 그리고 북한이 제일 관심도 없을 평화협정 체제 만들기 위해서 네 개 나라 다 모여라 라고 하면 모이겠습니까? 한국이 가진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한 자리에다 모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뭐 가진 게 없냐? 물론 경제력도 세고 우리가 다른 것들 다 좋지만은 북한이 바라는 바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은 미국의 인정을 받아서 핵무기 체제를 인정받고 제재도 풀고 그 국제사회에 나와서 정상국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아무리 우리가 돈 주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딱 제재하에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돈을 퍼주게 되면 미국의 제재를 받겠죠.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나올 때도 아니야. 그럼 개성공단 같은 거 하겠다.
유엔 제재가 엄밀하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걸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없애고 아예 없던 일을 하자. 유엔에서 깡깡깡 도장 찍으면 우리가 해도 되는데 유엔 제재를 우리가 앞장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유엔 제재 해제해 주세요. 우리가 개성에다가 뭐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통하지 않고 또 개성공단 세워도 북한에서 허용하지 않죠. 이제 와서. 그때 개성공단 올라갔던 기업들 다 보면 한국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져 가지고 어차피 무슨 베트남이나 이런 그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갈 사양 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는 이건 무슨 구멍가게에서 무슨 우리가 지금 헐값에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불만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 김정일은 북한은 아니 현대나 삼성 같은 거 좀 들어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만은 그건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냐? 거기 들어갔다가 인질 잡히게 되면 현대차 부품이 2만 개인데 거기서 북한에서 부품이 하나라도 잡히게 되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현대차 체인점들 올스톱 되는 거예요. 거기 삼성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뭐 전기도 무슨 뭐 균일하게 들어오는가. 저 정세가 악화되면 또 북한이 또 틀어막으면 삼성이 모든 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글로벌 체인이 돼 있는 대기업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그 협력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 불러올 징검다리를 쓸 수 있냐 하게 되면 그것도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북한의 관심사는 지금 트럼프하고 만나는 거하고 이제는 멀어져 갔습니다. 왜? 이제 세계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 달라붙어서 지금 재미를 잘 보고 있는데 그럼 뭐 굳이 김정은이 만나서 트럼프 만나서 불편하게 트럼프의 그 원한이나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가 줄 거 없는데 계속 그 북한 보고 우리가 구애를 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22일에 한미일 또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거기서 어떤 합의가 나왔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 한미일 공조가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 태세,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한국 외교부 장관도 가서 거기다 도장을 찍고 왔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옆집 통일부 장관은 아니 그 선 비핵화 노선을 버려야 된다. 이러고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 노선 버렸다 치자고요. 그럼 김정은이 아이고 고마워하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자기의 이상만 꽉 잡혀가지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념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필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북한 앞에 우리가 대북 정책이 없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 하는 말이 다르고 통일부 장관 말이 다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서가 왜 필요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통일부가 있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정동영 장관의 얘기대로 하다 보면 진짜 통일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입 닫고 정말 뭐 할 거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억지로 뭐 하다가는 계속 부스럼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북한에서 대적연구원 만들어가지고 통일부 대항마가 옛날에 조평통이지만 조평통 바꿔서 북한에서 지금 뭐로 만들었습니까? 대적연구원이라고 바꿨습니다. 적으로 대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서 계속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이렇게 구애하다가 거기다 안 통하면 정말 좌절한다고 뭐라면 연설까지 하면서 이러면서 이런 꼴사납고 창피한 모습을 왜 우리가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스톱하는 게 맞다. 정말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념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의 정책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요즘 나오는 정책들 보게 되면 다 국민들 지지를 받지 않는 정책들 무슨 형사 법 체제 검사 체제 다 바꾸고 그리고 무슨 주택에 또 종부세하고 어찌고저찌고 하는데 다 보게 되면 이건 민주당 쪽에서도 다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민생에 직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민생에 맞춰서 가겠다고 해놓고 결국 가는 건 말은 여기로 간다는 거 지금 다 이쪽으로 가지고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검수완박 지지하는 사람들 몇 프로나 됩니까? 60% 이상이 검수완박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상에만 빠져서 이념에 그냥 빠졌죠. 이념에도 안 빠져 있습니다. 저는 김용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념에 빠진 인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민이 10년 전에 뭐 했습니까? 북한 인권 백서를 했어요. 탈북민들 인터뷰해가지고. 왜? 여기에 좀 먹을 거 있나 해가지고 왔다가 여기 붙어선 재미없겠다. 그래 또 저쪽 가서 조국 수호 막 해가지고 해서 누구 눈에 들어가서 픽업됐죠. 김남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념이 있겠습니까? 그냥 강경파 모습해서 자리나 유지하겠다고 이런 인간들한테 민주당이 꽉 틀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정책도 지금 무슨 절대로 세금으로 안 잡겠다 놓고 또 세금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 자체가 이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대북 정책이야말로 여기는 더합니다. 또 정동영 장관도 이념에 빠져 허우적대입니다. 상대가 바라보지 않은데 스토커 행동을 해요. 스토커하면 오히려 뒤돌아볼 사람도 더 뒤를 안 보고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스토킹 행위는 중단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요즘 보면 좀 너무 현실이 기가 막히면 정말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무슨 검수완박 외치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불체포 특별법이나 그냥 만들어 버리지 왜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도 뭐 변호사 하는 분들 몇 번 아는데 변호사들이 좋아해요. 이거 이제 변호사 시장이 AI 나와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참 이제 변호사 시장 살아났다고. 근데 제가 항상 국회의원들 율사들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율사들이 만드니까 결국 변호사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게 되면 쌈만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법으로 따지고 뭔가 계속 다툼만 만들어야 살아가는,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게 체질화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언법이나 만들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좋으면 그러면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보면 그게 대안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봐도 답이 없고 저쪽 봐도 답이 없고 이런 와중에 참 날씨까지 폭염이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 대북 정책 정말 일방적인 구애. 근데 지들 그 북한에서 무시당하는 1년 동안 무시당했다가 급기야 집안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행태, 이걸 언제까지 두고 보겠냐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탈북민 문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맨날 북한만 보고 구애하다 보니까 그 탈북민들은 뒷전이죠. 탈북민들 관리하는 게 뭡니까? 남북하나재단, 여기가 탈북민 정착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지금 1년 8개월째 공석입니다. 공석. 김정은 1년 8개월 동안 바라봤던 그 정성이면 벌써 임명하고 나머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무총장 얼마 전에 임명했는데 뭐 북한 탈북민들하고 연계점은 없고 그냥 사드 반대, 뭐 세월호 시위 뭐 이런 거 하던 분이 사무총장 왔어요. 이게 통일부의 탈북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 사이도 지금 한숨이 나가죠. 김정은한테 보여주는 정성의 10분의 1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탈북민들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 꼭 아실 필요가 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또 얘기했던 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 한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저 성남 어디 구석에 변호사로 있으면서 뭐 할까, 뭐 먹고 살까, 내가 지금 정가도 얻었지, 어떻게 할까. 그 2004년에 평양 막 구경 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그때 벌써 정동영 통일부 장관 NSC 사무국장인가? 그걸 했습니다. 정동영. 그리고 2007년도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정계에 제일 먼저 입문시켜준 사람이 정동영 당시 민주당 후보였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에 올라와서 민주당 부대변인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도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정동영 대통령은 정말 자기를 끌어준
어쨌든 뭐 스승이라기보단 좀 그렇고 어쨌든 이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니까 통일부 장관 줬다고 생각하고 또 함부로 그 자리를 뺏기도 좀 그렇다는 걸 제가 인정은 합니다. 내가 없을 때 나를 키워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정동영 장관이 저렇게 막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게 뭐 이재명 저 조금 할 때 내가 쟤를 키워줬어, 뭐 이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동영 장관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좀 너무 나이 들지 않았는가. 이제는 새 시대는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미 통일부 장관을 20년 전에 했으면, 그리고 그때 했던 경험이 이제는 안 먹히면 이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 2004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2025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현실에 딛고 선 사람이 정확하게 통일부 장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